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 대치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끝난 국회 상임위 위원장들과의 오찬에도 자유한국당은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정치권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당 민주당에서는 백혜련 대변인, 야당에서는 자유한국당 정용기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뭘 먼저 여쭤볼까요? 청와대 고민이 깊어집니다. 그죠? 네. 조만간 한두 명의 장관 후보자는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 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는 사실 그 청와대와 저희 여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최대한 지금도 또 노력하고 있지만 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로 이게 국민들이 지금 김희수, 강경화 그리고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청문회를 통해서 해명할 것은 충분히 해명하고 그리고 능력과 자질은 이미 검증됐다고 봅니다. 여론 수치에서도 나타나듯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임명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정치라는 것이 결국은 민심을 받드는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나 저희 여당의 입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야당에서 발목 잡기식의 운영을 하신다고 할 때는 정말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임명을 하면 자유한국당은요?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진행자께서 청와대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볼 때는 고민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밀어붙이자라는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접근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근데 지금 문제되고 있는 세 분의 공직 후보자는 대통령 스스로 제시했던 병역 탈루, 세금 면탈,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위장 전입이라고 하는 이 5가지 원천 배제 사유에 한 가지도 아니고 서너 가지씩 해당이 되는 이런 분들이고 이분들 의혹이 해명됐다고 하는데 해명이 전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아주 좀 질이 좋지 않은 이런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에 부인이 시험 성적이 조작이 돼서 공립학교 강사로 채용이 돼서 이거는 저희도 고발을 했습니다만은 범죄로서 수사 대상이 이미 돼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강경화 후보자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딸의 위장 전입과 관련해서 보면 도대체 지금 학교법인 이화학원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 문제의 아파트에 여러 사람들이 위장 전입에 거쳐서 전학을 온 조직적인 어떤 범죄가 이루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찰 고발 또 이제 진상 조사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문제 많은 후보들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네. 저희는 지금 대통령께 이 부분은 스스로 제시하신 원칙을 어기는 거니까 이것에 대한 국민적인 사과와 해명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를 좀 밝혀주시고 그 다음 나가자고 하는데 이걸 계속 안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발표된 인사들 또 그 전에 지금 문제 3분 이후에 발표된 인사들도 보면 여전히 다섯 가지 원칙을 다 지키겠다. 앞으로도 철저히 지키겠다 그랬는데 그 원칙에 위배되는 인사를 먼저 고백을 하면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그대로 알겠습니다. 발표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길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몇 마디는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5대 원칙과 관련해서는 국민적으로 저희가 유감의 표명을 했었고요. 그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인 원칙 기준을 만들자고 국회에 이미 국회에도 만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전혀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요. 김상조 후보자나 강경화 후보자 같은 청문회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에서 정말 엄청나게 의혹 제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했고 그 해명이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지금 임명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이렇게 다수가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양당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일단 법률적으로는 10일 정도의 재심의 기간이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는 그냥 임명을 하거나 안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난 정부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 정부 때도 사실 청문 보고서 채택 안 됐지만 무수히 많은 장관들이 그냥 임명이 강행됐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정도의 문제겠죠. 지난 정부 때 또 반대로 이렇게 국회에서 언론이 문제 제기를 하면 자진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대로 지명을 한 경우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정부에서는 절대 사퇴나 철회는 없다.
이런 게 문제라고 저희는 보는 거고요. 임명을 강행할 수 있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데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대통령의 협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그리고 여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가 끝나고 바로는 부정적인 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사람들을 내세워가지고 지지 선언하게 하고 뭐 이러더니 그 이후에 발표되는 여론조사에서는 긍정 여론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여론조사에 이거를 넘어서서 본인이 제시하신 원칙을 본인이 국민께 직접 말씀 안 드렸잖아요. 비서실장 통해서 얘기하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수석보좌관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과거 정부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문제 제기를 했던 분들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국민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야 간에 어떤 새로운 기준을 좀 같이 고민해보자라고 하는 게 순서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네. 일단 여기서 두 당의 대표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야당다운 야당이 아닙니다.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존중하면서 정부 여당을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유능한 야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유능한 야당의 길로 가시기를 충심으로 권고합니다. 우리 당 의원들이 여당의 이러한 무례와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에 격앙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제1야당의 의사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대통령이 아무리 국회에 와서 아무리 현란한 정치적 수사나 파워포인트를 동원한 연설 기교를 보인다고 해서 진정한 협치와 소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상조 후보, 강경화 후보는 그렇다 치고요. 김희수 헌재재판소장 후보자는 이제 국회에서 표결 처리해야 합니다. 여당에서 지금 한 22일쯤 본회의 처리 계획한다는 보도가 있던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하여튼 야당을 설득해서 표결해서 이제 그 결과를 얻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설득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원천적으로 이런 반대 입장이지만 다른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얘는 유동적입니다. 자, 150석 이상을, 과반 이상을 받아야 표결 처리가 됩니다. 헌재소장. 그런데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지금 당론이 아니고 아마 자유투표, 그러니까 사실 가봐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먼저. 그러니까는 사실은 김상조 후보자고 김희수 후보자의 경우에는 다른 야당들과는 거의 청문 보고서 같은 경우도 채택이 될 수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 그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저희 당까지는 다 그 상임위 회의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상임위원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위원장이 회의를 결국은 개최하지 않아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22일까지 한 아흘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 혹시라도 예를 들어 김상조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면 그럼 국민의당 이런 데서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신경이 쓰이시겠네요. 당연히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야당 쪽에서 이 새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그리고 추경, 정부조직법 모든 것을 다 패키지로 걸어서 한마디로 이렇게 딜을 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말씀하신 딜 관련해서 정치적인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이 청문 과정에서 저희 당 의원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도 사실은 동의해주고 싶은데 당 지도부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사실무근의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흘려가지고 저희 당 의원들이 격앙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 문제를 무슨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요. 세 분의 공직 후보자가 정말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추경은 추경대로 또 정부조직법은 정부조직법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서 철저하게 야당 입장에서 살펴보겠다라는 이런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김희수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문제도 이렇죠. 나머지 야당들도 분명히 부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린 건데 다만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에 참여했느냐 이 차이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야당들이 다 문제가 있다고 부적합하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김희수 후보자 하기 전에 김상조, 강경화 후보자를 강행 임명하고 그리고 김희수 후보자
표결로 해서 하자라고 한다면 야당의 선택의 폭을 정말로 좁게 하는, 야당을 궁지로 모는 이런 식의 정치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한 가지만 제가 정 대변인한테 네. 묻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청문 보고서 채택과 별개로 정부 조직부과 추경은 별도로 지금 논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태까지는 전혀 그런 태도를 안 보이셨잖아요. 자, 지금 이런 거예요. 인사청문회 전국에서 이 문제가 너무나 첨예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야당 입장에서 대통령께 이 문제를 빨리 결자해지 좀 하시자. 그리고 다음 문제 나갈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네. 말씀드리는 거죠. 아니 그럼 그건 결국은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네. 정부 조직법과 추경은 논의하자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걸 반대로 네.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말씀이시잖아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도 그건 강행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나머지는 나머지대로 무조건 협조해라. 이것도 잘못된 거 알겠습니다. 아니겠어요? 자, 네네. 저희가 질문이 네. 많아서요. 네, 그 정도면 아마 시청자분들이 두 분의 입장을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청와대 임명 강행하면 국회 보이콧을 주장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뭐 장애 투쟁까지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지금 장외투쟁 말씀드리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저희 야당이 사실은 비판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실질적인 권한은, 법적 권한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강하게 요청하는 걸 뿐입니다. 그리고 앞서 우원식 원내대표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반대만 하는 야당, 이런 말씀하셨는데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도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여러 가지 의혹 제기됐었습니다. 그러나 해명이 100% 이해되진 않더라도 네. 상당 부분 이해된다. 그리고 국가안보가 위중한 시기다라는 걸 감안해서 저희가 100% 협조했고요.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빨리 챙기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무조건 모든 것을 발목 잡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그런 야당의 길을 가지는 않겠다. 그래서 네. 저희가 장외투쟁까지는 지금 네. 절대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대통령께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현역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네. 그 후보자들 의혹 몇 가지를 좀 짚어볼게요. 네. 먼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일한 5년 동안 62차례 교통법규를 위반을 했네요. 버스 전용 차로 위반, 속도 위반 등등해서 네. 과태료로 481만 4천 원을 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한 5년여 거라 주정차 위반, 속도 위반 건수는 뭐 이럴 수 있다. 물론 본인이 운전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운전기사가 따로 있죠. 의원님들은. 그런데 버스 전용차로 통행 위반 48건은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거는 제가 해명을 보니까 충분히 좀 해명이 되는 것 납득이 같습니다. 된다, 이 네. 말씀이세요? 네. 버스 운전 담당하는 네. 직원이 네. 도종환 후보자가 청주에서 국회로 출퇴근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버스 전용 차로가 시작되는 구간을 처음에 착각을 해서 네. 한 달여간 계속 그 구간을 잘못해서 통과해서 하루에도 보면 몇 번씩 걸렸다는 게 나옵니다. 네. 기록에. 왔다 갔다 했던 것이죠. 근데 당시 차가 렌트카여서 네. 위반 통지서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야 그 통지서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야 그 오류를 깨닫고 그다음부터는 위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고 한꺼번에 날아오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렌트카 회사에서 한꺼번에 날아오니까 그때서야 뒤늦게 알았다. 네, 한 달 동안 그러니까 무더기로. 48건의 그 기록이 거의 한 달 안에 집중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네. 오늘 도 후보자 측 입장을 보면 당시에 수행비서가, 그러니까 운전기사분이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규정을 9인승 이상인데 7인승 이상으로 잘못 알았다고 하는데, 사실 버스 전용차로에서 위반 안 하려면 7인승 이상 승합자뿐 아니라 6명 이상 타야 하거든요. 의원님들 이동하실 때 6명 이상 타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가 네. 그 보도는 제가 들은 보도 내용은 사실 네. 이게 버스 전용차로 시작 구간을 착각했다는 그 보도로 네. 봤거든요. 네. 이 부분 어떻게 그래서 이런 거죠. 지금 구간을 잘못 알았다. 이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죠. 저희도 고속도로 타보면 버스 전용차로 시점 훨씬 전부터 얼마 앞에서부터는 버스 전용차로가 시작된다. 끝나는 데는 버스 전용차로 종점이다. 이런 안내가 계속 되고요. 거기에 단속기에도 그런 표시가 다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7인승, 9인승 이 얘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뭐 9인승이라 하더라도
6명 이상이 타지 않으면 그건 불법인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한 달 기간 그랬다는데 나머지 주정차 위반, 속도 위반 이런 부분까지 다 이렇게 볼 때 이게 준법 의식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문제는 이분이 과거에 인사청문 과정에 참여했을 때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로 엄격한 잣대를 얘기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내가 하면 로맨스, 네. 남이 하면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속된 말로. 네. 어떤 저기를 떠올리는 국민들이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어쨌든 버스 전용 차로로 한두 명이 타고 가면 누가 봐도 근데 그 몇 알거든요. 명은 네. 정확한 겁니까? 제가 본 기사화된 기사에는 청문회 때 아마 논해지겠죠. 네, 논해지면 네. 그거는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명 그럴 수도 그 있을 것 부분은. 같습니다. 네. 이런 거 만약에 이 범칙금 통지서 날라오면 이거 무슨 돈으로 냅니까? 세비로 냅니까? 저희 경우는 사람이 살다 보니까 교통법규 위반을 100% 안 할 수가 네,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주말이나 쉬일 때는 저는 운전하는 네. 직원 좀 쉬게 해서 제가 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런 거 제가 제 사비로 네. 납부합니다. 네. 다만 운전하는 그 비서가 운전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그 운전하는 직원의 부주의인 경우는 네. 제 책임을 묻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네.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생각되면 네. 사무실 운영비에서 처리를 급하게 하도록 어딜 가야 한다든지 네. 그럴 경우에. 네, 알겠습니다. 구청장 하셨기 때문에 더 잘하실 것 같습니다. 자,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이 있는데 왜 이 질문 드리냐면 논문 표절 100번 양보해서 할 수 있지만 또 교육부 장관이 논문 표절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지난 정부에서 경찰청장 지금 하고 있죠. 예, 이철성 경찰청장이 음주운전했다고 해가지고 문제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논문 표절 보면 참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일단 김상곤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했기 때문에 실체 관계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자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기준과 달리 학계에서 통용되는 부분과 간행적 부분 이런 네.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네.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기사로 보니까 서울대학교에서도 이미 그것이 별로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또 밝힌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에서 더 면밀하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음주운전, 다운 계약서 의혹이 불거졌는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서 이게 또 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혹에 대해서 다 해명이 돼야 되고 누구라도 그 지금 인사에 관한 원칙과 법률에 위배되면은 다 문제를 삼아야 되겠지만 특히 그 사람이 그 직을 맡고 나서 해야 될 업무와 직결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더 엄하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상곤 교육부 총리와 관련해서도 이런 논문 표절을 비롯해서 교육행정을 관리 감독해야 될 이럴 분이 논문 표절을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엄격하게 봐야 될 것이고요.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경제검찰의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공정하게 살아왔는가 이 부분 봐야 될 것이고 법무장관 정말 그렇습니다. 법무장관 후보자. 아니, 이제 본인 스스로 음주운전을 여러 번 했다고 했어요. 여러 차례. 그렇다면 이게 살인 행위와 다를 수 없다라고 사회적인 캠페인도 벌어지는데 이걸 법무장관이 이렇게 여러 차례 음주운전한 분이 한다는 거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5가지 원칙보다 음주운전이 더 나쁘다라고 대통령 스스로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네. 네, 이 부분은 그런데 명확히 해야 될 것인 게 이것이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안경환 후보자가 지역 일간지에 칼럼을 게재한 내용인데요. 그 칼럼의 주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인사청문회의 기준이 지금과 과거의 기준이 다르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칼럼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이제 음주운전이 법적으로 처벌받는 기준은 0.05%가 이상이 돼야지 처벌받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네. 단순히 뭐 소주 한 잔 마시고 했을 때는 그 기준 수치에 못 미치기 때문에 적발이 됐단 말인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 아니 적발이 안 된 게 확실합니다. 네, 적발이 그렇군요. 안 된 게 확실하고요. 단지 그 칼럼에서 나도 마셔본 적은 있다. 마시고 운전해 본 적은 있다는 있다. 식의 그런 내용이었을 뿐입니다. 네. 여러 차례 했다고 했죠. 여러 차례. 근데 지금 법무부 장관까지 하고 법을 전공한 분이 네. 내가 음주운전을 술을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해본 적이 있다가 아니라 음주운전을 여러 차례 했다.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분이 말하는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음주운전인지는 짐작이 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오늘까지 포함하면 이제 4차례 인선이 있었는데 네. 키워드를 꼽자면 파격, 안전, 개혁 이렇게 압축이 돼요. 특히 일요일에 있었던 3차 인선을 보면 문 대통령의
측근이거나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이 내정이 됐는데 네. 뭐 앞으로 우리 길을 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이제 대통령께서 일을 하시려면 자기와 생각이 비슷한 분들하고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를 전적으로 부정하면 안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발표된 인사를 보면 오늘 발표된 인사까지도 이런 보온과 코드라고 하는 두 가지만 보인다. 근데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탕평 인사를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역사에서도 보면 징기스칸이 그런 세계 제국을 경영할 수 있었던 것도 요나라 사람이었는데 금나라 신하였던 야율초제를 포용하면서다라는 이런 뭐 역사의 일화도 있습니다만은 대통령 스스로 대탕평 포용 인사를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드러난 걸 보면 정말로 선거 때 보온, 선거 공신에 대한 보온 그리고 코드에 맞는 운동권 출신, 시민단체 출신 이런 분들 아닌가 이런 뭐 네.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같은 그거에 맥락인데 전혀 동의하기가 좀 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별 특성이나 현안에 따라서 장관 인선도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까지 발표된 장관의 인선을 보면 능력과 자질 전문성에서는 거의 누구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적절하신 분들이 선임됐다고 그 부분은 보이고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네. 취임 초기에만 해도 정말 대탕평 그래서 협치. 좀 보수 쪽에서도 뭐 한두 번 깜짝 인사가 네. 나오는 거 아니냐 했는데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근데 이미 지금 임명하신 분 중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느 쪽으로 재단할 수 없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네. 다 공직으로 복직하셨던 분이고 김강도 경제자문회의 부의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뭐 보수 인사가 등용이 안 됐다 이렇게 네.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시정연설 전에 대통령이 이제 국회의장과 함께 여야 대표들과 잠깐 환담했는데 사진 한 장 볼까요? 네. 그 사진 보면 다 아시겠지만 한 자리 비어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이제 조국택 원내대표가 지금 어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자유한국당이 이제 뭐 허니문 기간이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언론도 나오고 허니문에 또 이게 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문자도 허니문이라고 허니문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까요? 취임하고 지금 한 달여 한 34, 5일 됐는데 언제 허니문이 있었나?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조금 어긋나기 시작한 게 여야 관계 내지는 청와대와 저희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한 게 이낙연 총리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부터입니다. 네. 내용 면에서도 저희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의혹들 전혀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한 것도 문제였지만 그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제시하신 5가지 원칙에 대해서 대통령 스스로 국민들께 입장을 밝히는 이런 과정을 좀 거치게 국회의장께 조금 며칠 유예해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대로 강행 처리되면서부터 네. 협치할 의사가 없으시구나 대통령께서 이런 뜻으로 저희가 받아들인 거고 네. 그런데 여야정 협의체 하자고 그러고 자꾸 부르고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저 시정연설 끝나고 저희 쪽 자리까지 오셔가지고 네. 이렇게 악수 청하고 네. 이런 거죠. 사실 웃으면서 때리면 더 참 이거 황당합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네? 그 협치 예를 들어 취임 이후에 청와대 협치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여쭤보면요. 바로 야당을 제일 먼저 방문해서 인사를 드렸고요. 네. 네.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소통은 저는 정말 잘하신다는 평가가 많은 것 같아요. 국민적으로 공감대를 얻고 있고요. 정말 낮은 자세에서. 근데 소통은 잘하는데 협치는 없다라는 일부의 지적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근데 협치라는 개념을 도대체 어떻게 규정하느냐 다른 건데 여태까지 보이신 모든 소통 행보가 사실은 또 협치 행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여야정 협의체 같은 것들을 빨리 제안하시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국정 의제를 야당과도 함께 의논하시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내용 면에서 네. 협치를 한다면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의 주장 중에 일정 부분이라도 수용해주는 그래서 자신이 조금은 고치거나 양보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웃으시긴 하시고 근데 대통령 스스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속에는 악마가 우글거려도 겉으로 웃는 뭐 이런 표현을 네. 언론 인터뷰 중에 하신 게 있는데 정말 겉으로는 웃으시는데 실제 대야 관계에 보면 단 한 가지도 이렇게 야당의
얘기를 경청하거나 수용하실 생각이 없는 것 아닐까. 그게 선거 과정 때 특히 저희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느끼는 것이 정우택 대표가 왜 저러냐면 선거 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적폐 세력이기 때문에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생각하시고 정치를 하시면서 겉으로만 야당에 대해서 제스처를 취하시는 거라고 저희가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어제 그 대통령 시정연설 때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렇게 졸고 있는 듯한 그런 사실 모습을 저희가 보였어요.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예. 한번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네. 싶은데요. 사실은 이제 오늘 아침부터 논란이 됐던 화면이라 저희가 굳이 이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네. 네,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 화면인데요. 네. 아직 아니고요. 네. 여기는 국민의당 의원들이고요. 네. 여기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 분들인데 화면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네. 잠깐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자, 정종섭 의원인데요. 왼쪽에. 네. SNS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된 장면이거든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실제로 졸았다면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인정해야 되겠죠, 당연히. 대통령께서 오셔서 장시간 하시는 것도 아닌데, 네. 정말 또 현 전국 상황이 위중한데, 다만, 이제 얼마 전에 사실은 현충일 추념식 때, 그때도 저런 논란이 SNS상에서 상당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누가 봐도 사실 졸은 게 아니었거든요. 정치인들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치사나 축사를 듣는 적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SNS에서 공격의 대상이 되고 또 문자 폭탄의 대상이 되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또 다른 차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누가 봐도 만약에 졸은 게 확실한 그런 저기라면 잘못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끝으로 제1야당의 조언 한마디씩 좀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두 분, 여야의 조언 먼저. 지금 대변인부터. 비판을 하시더라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제 야당에서는 비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정부가 사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가? 국정농단 상태에서 대통령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고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 아닙니까? 그 국가적 이긴 상황입니다. 그러면 야당도 야당으로서 진짜 협력하실 부분들은 협력하고 그리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해 보기도 전에 발걸음을 옮기기도 전에 먼저 발목을 잡으시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인데 좀 도와주십시오. 네, 준비되셨다고 다 준비되셨다고 재수하기 때문에 준비되셨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정말로 박근혜 정부하고 다른 깨끗하고 착하고 바르고 예쁘다고 했어요. 근데 인사 발표하는 거 보니까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스스로 제시한 원칙을 스스로 깨고 있는데 근데 뭐라고 강변하시냐면 약속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지킬 거래요. 이 부분부터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협치를 얘기하는데 좀 저희를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묘하게 왕따시키는 이게 참으로 사람을 더 초라하게 만드는 이런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상대를 인정해 주십사라고 좀 부탁드립니다. 시간 때문에 두 분 하실 말씀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 자유한국당 정용기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